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콜로키움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학훈련단에서는 이제 4차 산학훈련 선도 분야의 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를 교내외에 공유하고 또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K-콜로키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학기도 총 3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임상생명공학과 김태전 교수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김태전 교수님의 이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양 제넥스 연구소에서 5년간 연구를 진행하셨고요. 미국 UC 데이비스에서 미생물 분자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이후에 명지대학교에서 방성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고요. 2010년부터 국민대학교 임상생명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2016년에는 주식회사 K-바이오랩을 창업하셔서 연구로 개발한 제품들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강연해 주실 주제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오타 분포 개선 기술을 이용한 아토피 증상 치료입니다. 네, 김태전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이크가 지금 무선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목소리로 크게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뒤에도 들리시죠? 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세균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세균 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세균이 많은 사람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제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이 세균을 적당히 잘 관리하면 우리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 기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기술의 가장 앞선 기술이 저희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건 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해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이제 저를 소개한 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분자생물학, 미생물 분자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세균에서 외부에 있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얘들이 세균의 세포 하나가 감지를 해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호를 전달하고 그 최종적으로는 유전자 발현이 조절되는가, 이에 관한 연구를 미국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직장을 찾다 보니까 2010년도에 명지대에 있다가 이제 국민대로 임산생명공학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산생명공학과에서 제가 할 일을 찾아보니까 임산물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가 있고, 이 소재하고 미생물에 하고 있는 연구하고 어떻게 결합을 시켜서 뭔가 도움이 되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제가 10년 이상 연구를 수행했고, 그 중에 일부분을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생물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문제죠. 관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미생물 관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에탄올이죠. 지금 코로나가 번지고 있으면서 손 소독제를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주 성분이 에탄올입니다. 최소 65%, 70% 정도 에탄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살균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손에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피부가 결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무척 나쁘고,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부가 너무 많이 손상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제 에탄올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아프게 되면 항생제를 먹게 되죠. 최근에 저희 집사람도 지금 몸이 안 좋아갖고 항생제를 계속 며칠간 복용을 하고 있는데, 무척 지금 요 며칠 사이에는 소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몸에 병원균이 들어왔을 때 그 병원균을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균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많은 부분은 그러한 세균들에 좀 우리가 의존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세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세균까지도 결국은 이 항생제가 모두 죽이게 됨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지금 집사람 같은 경우도 한 열흘 정도 항생제를 복용하고 나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소화가 안 된다고 하고 몸이 안 좋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역시 또 이게 하나의 우리 미생물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다른 하나는 가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뭐 가열을 해서 균을 제거함으로써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경우죠.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없으면은 저희 아내가 없으면은 저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먹은 찌개는 꼭 끓여서 보관을 해.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분명히 못 먹을 거야. 상할 거야. 그런 경우가 이제 가열에 의해서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을 전부 죽임으로써 결국은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길게 드리는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미생물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공통적인 면은 그거죠. 무차별적으로 미생물을 죽이고 있다. 좋은 미생물, 나쁜 미생물 우리는 상관 안 하고 모두 다 죽이고 있다. 자,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라는 개념이 없이 우리는 대개 살균, 뭐 여기 나와 있는 항생제 아니면 멸균 이런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조금 힌트를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는 좋은 미생물이 항상 있고 우리는 그 애들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좋은 관계를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 그에 대한 해법을 오늘 사실은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해법이 제시된 것이 아토피를 치료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에 대한 결과도 저희가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밀 조절 기술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목적에만 적합하게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하는 기술적인 개발을 저희 실험실에서는 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 개선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마이크로바이오타가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오타는 기본적으로는 뭐 미생물 분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잠깐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서 얘기할 거니까 여기서 잠깐 넘어가고 저희 방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는 이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죠. 요겁니다. 사실 이런 연구가 아니라 요 밑에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치료제. 인류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질환이 뭔가 세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 암이죠. 아마 지금 주위에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리셨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일부 나으신 분도 있겠지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암을 빨리 정복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입니다. 이거는 통칭하는 얘기죠. 지금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 독감서부터 해서 이런 바이러스 질환을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빨리 그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슈퍼박테리아 감염 치료제입니다. 어떻게 슈퍼박테리아를 치료하냐? 슈퍼박테리아는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는 세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서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에 의사들이 진단을 하니까 세균에 대한 감염이야 라고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고 열이 오르면 해열제 내리고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 떨어뜨리고 이런 증상만 완화시키는 처방 말고는 신에게 기도하는 방법 말고는 없죠. 그래서 실제로 감염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환자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해결한다면 아마 우리가 한 120살, 15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균과 관련되는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슈퍼박테리아 감염 치료제이고 저희 방에서 이에 관한 연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많은 특허와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에 혹시 또 다른 이런 발표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발표를 할 거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마이크로바이오타 개선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화장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장내에 있는 유산균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듣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는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이라든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다는 등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불편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은 미생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정의는 주어진 환경에서의 미생물 생태계입니다. 생태계라는 의미는 사실은 살아있는 미생물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환경적 여러 가지 요인을 다 포함한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생물 자체를 지칭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자체만을 지칭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고 그 단어가 마이크로바이오타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오타는 주어진 환경에 있는 모든 미생물의 집합체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미생물 집합체가 우리 몸에 건강하게 도움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사실은 저의 관심이지 걔가 어떻게 사느냐, 물론 어떻게 사느냐를 조절함으로써 미생물 분포를 조절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목적을 도달해야 될 것은 좋은 미생물을 많이, 그리고 나쁜 미생물을 적게 만들므로써 전체적인 미생물 분포가 우리 건강에 유익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성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은 저 말고는 없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방법이 현재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타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은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이 마이크로바이오타, 즉 미생물의 전체 집합에서 좋은 미생물의 분포를 어떻게 좋게 더 많이 증가시키고 나쁜 미생물의 분포를 더 낮추게 하는지, 이에 관련되는 내용을 연구를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은 용어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죠. 프로바이오틱 많이 들어봤습니다. 국내에도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죠. 한국야구르트라고 하는 데서 뭐 여러 가지 유산균 얘기를 엄청나게 했고, 사실 그걸로 회사가 거의 운영될 정도로 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균, 살아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살아있는 유산균 자체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는 사실은 많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몸이 안 좋으면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일반인에게도 지금 널리 알려져 있고 이게 몸에 좋다는 걸 알려져 있죠. 그런데 조금은 문제가 있죠.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령 뭐 유명한 회사에서 어느 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안에 살아있는 유산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섞여 있을 수. 그렇지만 뭐 7, 8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7, 8개의 분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한다? 조금은 문제가 있죠. 어떻게 그 몇 개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그러한 미생물이 우리가 입으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위를 통해야 되고, 위에 있는 pH가 공복에서는 pH 2, 밥을 먹으면 pH 3 이런데 거기를 어떻게 얘가 통과해서 들어가지? 그리고 거기서 통과해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 장내에 들어가서 좋은 활약을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데 얘가 있을 땐 그러겠죠. 그런데 그걸 먹고 똥으로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씻겨져 내려간 거라서 그러면 또 먹어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정말 효과가 볼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야? 정말 이걸 먹으면 정말 건강해질까?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몸에 건강하다는 건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먹었을 때 야 힘이 나, 정말 몸이 바뀌었어 라고 몸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좀 제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좋습니다. 좋은 균들이 우리 장내에 많이 있음으로써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여기에 O자가 E자로 바뀌는 그러한 거죠.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성장을 돕는 화합물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삼양제넥스에 있을 때 연구한 것이 프락토 올리고당을 연구를 했었죠. 설탕을 이용해서 프락토 올리고당을 생산하는 걸 하고 실제로 지금 삼양제넥스에서 그거를 제품화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올리고당을 연구하면서 이제 얘기한 게 그거죠. 이 올리고당은 일반적인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세균들, 일반균들은 이용을 못해. 유산균 애들이 이용하는 먹이야. 걔네들만 이용할 수 있어. 그래서 올리고당을 먹으니까 유산균들이 자랄 수 있는 영양 배지들이 조성이 되고, 그래서 유산균들이 더 많이 자라고 결국은 우리 장내가 개선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가 좋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죠. 삼시세끼를 올리고당만 먹으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올리고당이나 이런 것들을 대개 한 포 정도 먹죠. 한 숟갈 정도. 그리고 나머지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결국은 나쁜 미생물들이 밥을 먹고 자라죠. 좋은 미생물도 역시 올리고당도 먹고 밥을 먹고 자라죠. 그러면 두 개의 밸런스가 정말 바뀌냐는 거죠. 왜냐하면 한 포 먹은 것 같고 밥을 많이 먹는 그 영양분하고 경쟁을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큰 밸런스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리바이오틱스에 해당하는 올리고당이나 이런 것들을 과량 섭취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음식을 완전히 줄이거나 이런 다음에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겠죠. 그런데 그러면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너무나 당이나 우리 몸에 제대로 소화가 안 되는 올리고당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도 떨어질 거고 여러 가지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이런 섭취도 문제가 된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과연 가능할까? 정말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트 바이오틱스를 얘기하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유명한 마이크로바이옴 소재입니다. 화장품에서. 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네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는 그거죠.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살아있는 미생물로부터 얻은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발효해서 얻은 발효액이나 아니면 유산균에 있는 물질을 추출을 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그거를 화장품으로 이렇게 바르거나 아니면 먹어서 우리 몸을 좋게 해준다. 그럴 수 있죠. 가령 유산균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토코페롤을 만든다. 토코페롤을 말해서 그 토코페롤을 추출했어요. 그러면 유산균에서 토코페롤을 만든 거죠. 그거를 우리가 먹었어요. 건강해지겠죠? 피부에 발라요. 건강해지겠죠? 그러면 꼭 그게 미생물에서부터 나와야 되나요? 식물에서부터 나오고 어디서라도 더 싼 토코페롤을 바르고 토코페롤을 먹으면 되는 거죠. 이게 왜 미생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다만 미생물에서 나왔을 뿐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 화합물이 꼭 미생물에서 안 나오더라도 다른 데서 더 유용하고 더 순도 높고 더 좋은 것을 얻는다면 과연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화장품들이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 하면서 대부분이 미생물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얻은 구성 성분으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게 옛날에 있던 좋은 우수한 화장품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순도가 높고 좀 더 좋은 성분에 쓴다면 꼭 미생물에서 굳이 얻을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바이오틱스 있지만 그렇습니다. 신바이오틱스는 여기에 있는 이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신바이오틱스를 같이 해서 좀 더 효과를 올려보자. 개인적으로 맨 마지막 슬라이드 가까이에 가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여기에 해당되죠. 프리바이오틱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이런 제가 연구 성과를 설명하고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그러면은 교수님은 어떤 미생물을 쓰세요? 저 미생물 아니에요. 전 미생물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화합물을 씁니다. 화합물을 써서 미생물들의 밸런스를 바꿔주는,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미생물을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그 얘기를 듣고서 아니 1시간 동안 대화를 했는데 결국은 이분께서 이해하신 거는 내가 미생물 쓰는 거라고 이해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서 너무나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즉 화합물을 사용합니다. 미생물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화합물을 사용해서 어떻게 미생물의 특정한 미생물을 성장을 빠르게 도와주고 다른 나쁜 것을 억제함으로써 밸런스를 깨지게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프리바이오틱스의 단점이 뭐냐고요? 좋은 미생물의 먹임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먹는 양을 작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정말 효과를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다르죠. 그래서 저는 차세대라는 말을 쓰고 하지만 저희에게 있는 화합물은 같은 화합물이 좋은 미생물의 성장을 빠르게 합니다. 나쁜 미생물의 성장을 줄여줍니다. 이 같은 일을 동시에 하게 되죠.
즉 한 포만 먹어도 먹는 즉시 그런 성장의 밸런스가 벌써 깨지게 되죠.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가까워지려고 가까이 가겠죠. 그러면 다음 날 또 한 포를 먹습니다. 그러면 또 밸런스가 깨집니다. 그럼 또 가까이 가겠죠. 다음 날 또 먹습니다. 그럼 또 밸런스가 깨지죠. 그래서 차이를 점점 벌어지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밸런스가 좋은 게 많고 나쁜 게 적게 갈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즉 하루에 한 포만, 하루에 한 번만 적용해도, 먹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한 번만 적용해도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프리바이오틱스, 화합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균이 아니죠. 살아있는 균은 유통하는데 문제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구르트라고 했을 때 야구르트 유통기한이 한 달을 넘길 수는 없죠. 살아있는 균은. 우유도 마찬가지지만 냉장고에 있어도. 그래서 그것을 유통기한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프리즈 드라이나 해서 파우더로 만드는 겁니다. 파우더로 만든 다음에 먹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 들어서 다시 또 살아나야 되는 그런 또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런 거 안 합니다. 화합물로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좋은 균, 우리 몸에 각자 개개인에 있는 나쁜 균의 밸런스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생물 분포가 우리가 건강이라든가 우리의 생활에 관련이 있는 부분에 어디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래는 장이 되겠죠. 우리 몸 안에 가장 많은 미생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미생물 밸런스를 좋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같은 거 먹고 있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먹고 있고, 사실은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 장내에 있는 균의 분포를 좋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던 방법입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라. 몸 아프면 물을 많이 마셔라.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이 안에 좋은 미생물들이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배가 차가우면 다른 미생물들이 더 자라죠. 우리가 원래 있던 미생물이 아니라. 물이 적으면 미생물의 성장이 억제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우리 안에 장내에 있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몸의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을 좋은 거를 많이 해주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장에 해당하는 미생물들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그 분포를 우리의 몸의 건강한 쪽으로 만들고자 한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 피부에 있습니다. 피부에도 여러 가지 미생물이 있어서 피부 트러블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은 이러한 미생물들의 감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죠. 피부는 외부에 노출돼 있어. 장은 우리 몸 안에 있으니까, 담아 있으니까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피부는 외부에 노출됐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조절해? 오늘 조절했다 해도 내일은 또 바뀌어 있을 텐데, 세수하고 비누로 씻으면 다 없어질 텐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내에 대해서 도전을 해도 피부에 대해서 도전을 안 합니다. 저는 했죠. 저는 도전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얻은 것을 뒤에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 토양이죠. 미생물들이 많이 사는 데가 이 흙입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피부에 관련되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오타에 어떻게 조절하냐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장이나 자연, 토양에 관련 얘기는 한 장의 슬라이드로 해서 정리해서 제가 추후에 지금 하고 있는 계획들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피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영어도 많이 나오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쓰고 싶진 않았지만 그림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하나 갖고 왔습니다. 미생물들 많이 있고요. 서로 간에 상호작용해서 피부에 이런 자극을 주죠. 그래서 면역계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 즉 염증이라든가 불그스름해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피부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화합물, 미생물 먼지 같은, 그리고 UV 아시죠? 그리고 내재적인 요인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태어난 거, 스트레스 많이 받느냐,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피부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아토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토피가 지금 많이 늘어났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어린아이들이 지금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늘어날까요? 아토피가. 우리가 정말 나쁜 환경에 살고 있을까요?
점점점 우리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기 때문에 아토피가 그 질환이 더 늘어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더 깨끗한 환경에 살고 있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고 실제로는 많은 중요한 필요한 약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토피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가 환경이 오염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 뭔가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 잘못됐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피부에 있는 미생물 균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것이 황색 포도상 균인데 좀 유명한 균입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토피 증상이 있는 부위에 이러한 황색 포도상 균들이 자라고 이런 것들이 면역계를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래서 진물이 나고 피부가 나고 하는 것들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토피 증상이 있는 부분에 이러한 균들이 매우 많아지는 현상을 관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사들이 생각한 게 그거죠. 그러면 얘들을 없애면 되지 않아? 그래서 없애는 방법을 이거를 제시합니다. 항생제를 바르려고 합니다. 때로는 미국에 있는 피부과 학회 협회입니다. 홈페이지에 락스를 희석을 해서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락스를 희석해서 목욕하는 게 우리 피부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락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실험실에서 락스 쓸 때가 있는데 잘못 만지면 피부가 있는 단백질이 녹아서 미끌미끌해집니다. 단백질이 손에 있는 피부가 녹아서. 그런데 거기에 희석을 해서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지금 진물 나고 하는 환자 보고. UV 광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피부 자체에는 좋다라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피부과에서 처방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결과로서 아토피 증상이 호전되는 결과들을 얻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부과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이걸 적용하고 있죠. 목적이 뭐냐는 거죠. 피부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죠. 피부에 있는 황색 포도상균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죠. 이게 황색 포도상균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 같이 미생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다 제거하는 겁니다. 락스에 다 죽죠. 우리 피부까지 죽으니까. 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모두 다 죽었다. 모두 다 제거했어. 그래서 황색 포도상균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낫나요? 아니죠. 피부는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균에게 또다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노출되는 여기에 새로이 정착하는 균들 중에서 누가 더 잘 자라냐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 몸은 벌써 황색 포도상균을 잘 자랄 수 있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토피가 나왔던 거죠. 그 원인은 아직 개선이 안 됐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균만 제거한 거잖아요. 그럴 때 외부에서 다시 균이 오게 되면 결국은 또 황색 포도상균이 더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치료나 증상이 조금은 개선되거나 오래가거나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으니까 이런 처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냐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냐는 거죠. 결국은 황색 포도상 구균만 없애면 됩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만 없애면 다른 균은 그대로 있죠. 그 상태에서 다시 외부에서 황색 포도상균이 오더라도 얘가 자라갈 틈이 없습니다. 이미 다른 것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이미 그런 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즉 우리 몸은 아토피를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즉 황색 포도상균을 잘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강제로 다른 미생물들이 그 위를 덮게 함으로써 황색 포도상균이 못하게 처방을 하는 거죠. 체질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처방에 의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방법이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아토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 신약들이 개발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슬라이드입니다. 피부에서 이러한 황색 포도상균에 의한 자극들이 있고 그 자극들이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염증을 어떻게 치료할까를 이제 고민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이자라든가
뭐 시노피라든가 여러 가지 유명한 회사들이죠. 이 면역 억제제 여기 타겟을 해서 얘를 막겠다. 염증을 안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염증을 컨트롤하고 있죠. 원인은 얘기 안 합니다. 왜 이런 염증이 났을까? 얘기 안 하죠. 염증은 나. 그렇지만 그 염증을 없애겠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또 이러한 염증, 우리 면역계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약이 좀 주사제를 쓴다든가 좀 독한 약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과연 얼만큼 어린아이들에까지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를 치료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매우 심각한 사람한테 이런 주사 맞고 하면 증상이 마치 낫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사용이 제한적이죠. 어린아이한테 주사 맞을 수도 없고 내가 증상이 조금 약한데 거기에다 주사 맞을 수도 없고 그런 문제를 저희는 여기서부터 해결을 하죠. 원인서부터. 잠깐 이제 다른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방법이 뭔가라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임산물 여러 가지 화합물들이 있고 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약들을 개발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신약을 개발할까를 봤을 때 처음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새로운 화합물이죠. 지구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내가 합성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없죠. 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을 갖고 해보니까 감기가 낫더라는 거죠. 그럼 감기 약입니다. 백혈병이 낫더라는 거죠. 백혈병 약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이게 어디에 효과 있는가를만 찾으면 신약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부작용이 없어야겠죠. 독성이나 이런 건 없어야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천연물도 그렇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천연물, 한약재 연구 많이 하고요. 화합물에, 천연물에 있는 어떤 아주 극소량의 물질도 분석해서 막 발표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버렸거든요. 합성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렸어요.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또 그거를 10년, 20년에서 물질 하나 찾았는데 이게 효과가 정말 좋은데 독성이 있어. 망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연구 논문도 못 쓰고 교수 승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거죠. 새로운 기능성을 찾자. 기존의 물질들을 쫙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능성을 찾자. 지금 말하는 기능성이 그거죠. 마이크로바이오타의 분포를 바꾸자. 피부에 있는 좋은 미생물을 많게 하고 나쁜 미생물을 줄이는 방법을 그런 화합물을 찾자. 왜? 누구도 그런 걸 찾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도 그걸 제시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해보자라는 방법으로 다른 여러 가지 아까 말하는 슈퍼박테리아 치료제를 포함해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기능성을 찾는 방법으로 해서 신약을 지금 찾아내고 있죠. 그러려면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찾냐는 거죠. A라는 물질 하나 갖고 이건 아니네. 또 A라는 거 다른 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희가 실험실에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구축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먹는 식물 추출물 약 400개 이상 한국 식약청과 그리고 한약에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 거기를 다 찾아서 우리가 먹는 식물을 모두 뽑아 보니까 약 4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출물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찾습니다. 자, 오늘은 감기약 찾아볼까? 그러면 감기약을 쫙 훑어서 감기약 효과 있는 거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400개 이상 절 더 갖고 있고 싶습니다. 뭐 1000개, 10,000개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더 찾을 수 있겠죠. 더 이상 먹는 식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안전성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식물만 갖고 우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지금 400개 정도고 더 이상 숫자를 늘릴 수가 없는 그 정도 숫자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일부 화합물들이 뭐가 있다는 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걸 구입해서 약 100개 이상의 화합물들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찾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 자, 이런 화합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까 말하는 황색 포도상 유기균의 생장을 느리게 하는 화합물을 하나의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한 140개 화합물 중에서 이런 천천히 자라는 물질들을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그런 물질을 찾고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게 황색 포도상구균 성장이 떨어지고 이거는 표피포도상구균 우리 몸에 좋은 피부에 좋은 균입니다. 얘는 오히려 성장이 위로 올라가죠. 이 선 위로. 그래서 같은 농도에서 처리하더라도 얘는 오히려 성장이 억제되지만 성장이 증가되는 이런 물질들을 저희가 찾아서 특허를 한 거의 지금 30건 정도 찾아서 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산업성,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적용이 가능한 게 뭔지를 찾아서 저희가 제품화를 진행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나쁜 거 좋은 거 다 같이 피부에 있지만 우리의 천연물을 처방을 하면 좋은 것들만 남게 되고 결국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물질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아, 교수님 또 좋은 거 하나 개발하셨나 보다. 논문 하나 쓰시나 본가 보다. 왜? 많은 교수들이 이런 연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화합물 이런 데 좋아요. 이 화합물 이런 데 좋아요. 이런 농부들 너무 많습니다. 제품까지 가는 거는 거의 없죠. 제 것도 이제 좋은 거 개발했으니까 저런 화합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제품화할까 많이 찾아보니까 다들 그런 얘기 하십니다. 또 좋은 교수님이 좋은 논문거리 하나 만들어졌나 보다. 그게 과연 제품화가 될 수 있을까? 그래? 그러면 내가 하자. 딴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안 한다면 내가 해보자 해갖고 결국은 96년도에 K-바이오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이용해서 실제로 제품까지 만들었죠. 그 만든 제품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험을 제품 갖고 하죠. 소재 갖고 있는 상태에서 쥐한테 실험하고 소재 갖고 사람한테 실험하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품, 사람이 쓰는 제품에서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품까지 만들어서 팔고 그 제품을 이용해서 실험을 수행을 했죠. 제가 실험한 게 아니라 저희 제품을 갖고서 대한피부과학연구소라고 하는 위탁해 주는 데서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1명의 성인들에게 피부에 바르라고 저희 제품을 줬고 그리고 나서 2주 후에 피부에 있는 균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시작하기 전에 실험 시작한 후에 했고 여기에 있는 1번의 샘플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 1번이 이렇게 바뀌고 2번이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21명을 이렇게 했더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황색 포도상균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칼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1명 모두에서 줄었고요. 아크네균이라고 여드름균입니다. 여드름균도 모두 줄었습니다. 사람마다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분포의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익한 균의 숫자인 핑크색이 점점 증가했죠. 이러한 실제로 분포, 피부 미생물에서 이러한 분포가 변했다는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적용해서 제품이 피부에 있는 균의 분포가 변했다. 수치로 본다면 이거죠. 황색 포도상균, 아까 말하는 아토피 원인균이 평균적으로 29%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큐티박테리움 아크네라고 해서 여드름균입니다. 여드름균이 역시 23% 정도 평균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래요. 뭐 여드름, 아토피 좋은 거겠지라고 하지만 균이 바뀌면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 좋아진 것도 역시 봤죠. 여기 보면은 수분 372% 증가, 뭐 여기 보면은 가려움증 같은 거, 뭐 소양감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우리 유지 지방 성분인가요? 이게 분비하는 효과 이런 거 감소하는 거, 심지어는 미세먼지 흡착하는 거를 한 30% 정도 줄여줍니다. 이걸 바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화장품의 좋은 성분들은 뭐 100% 이상의 다른 좋은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균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있죠. 아까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 피부가 나쁩니다. 지금 상태가. 그러면 피부가 트러블이 되나요? 아니죠. 트러블 안 됩니다. 상태가 나쁠 뿐이지 균이 감염이 안 되면 그냥 나쁜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났다 이게 건강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여기에 있던 균들이 감염을 일으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가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건강하려고 우리 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개들을 극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래서 만성적인 아토피 증상이 되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균이 없으면 트러블도 안 일어난다. 나쁜 균을 없애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얻으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었죠.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균을 바꿨어. 증상이 뭔데? 뭐가 좋은데? 정말 아토피 효과 있는 거야? 처음에 만들고서 저랑 앞에 있는 데이터를 얻고서 저도 믿질 않았죠. 정말 균이 변하는 건 맞는 것 같아. 내가 실험한 것도 아니고 분석하는 기관에서 해보니까 그런 결과를 얻네. 그러니까 그러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정말 치료 효과가 있을까? 화장품인데, 특별한 무슨 약을 넣은 것도 아닌데, 무슨 스테로이드 같은 거 넣은 것도 아닌데 이게 치료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 직원 중에 한 분 중에 아픈 분이 있었는데 이걸 발랐더니 나았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지. 나을 때가 되니까 나으셨겠지. 설마.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했죠. 그러면 한번 우리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가서 아이들한테 이걸 한번 바르게 해보자. 어차피 그냥 일반 화장품이니까 무료로 한번 보습제라고 생각하고 발라보면 어떨까? 해갖고 나눠줬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40명을 2개월간 발라보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거죠. 매우 호전 12명 다 나았습니다. 2개월 바르고서. 이런 효과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피부 이런 증상들 완전히 깨끗이 다 나았고, 볼에 있었던 이 얼룩 불그스름한 증상들 하얗게 다 나았고, 이런 접히는 아토피 증상이 많은 부분들이 이런 접히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깨끗이 다 낫는 효과들을 얻었습니다. 호전된 것이 18명, 약간 호전이 5명 해서 전체적으로 나아졌다고 하는 게 88%가 아토피 증상이 나았다. 심지어는 어머니 같은 경우에,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두꺼운 옷을 못 입는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토피가 습진이 있고 여러 가지 긁으니까 두꺼운 옷을 입으면 습기가 차갑고 더 그게 증상이 악화되니까 얇은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머니도 계셨는데, 그러면 나가면 그러시죠.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 왜 이 추운 날 애를 이렇게 얇게 입히고 다니냐, 왜 애를 이렇게 혹사시키냐, 말도 못하죠. 근데 저희 거 바르고서 깨끗이 닦고서 두꺼운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죠. 증상이 이렇게 나는 효과들을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저희가 이런 실험 안 해도 개인적으로 소문을 들어서 찾아와서 사갖고 증상이 나왔다고 막 사진까지 올려서 막 보여주고 있죠. 다 나았다고. 물론 이제 아토피 증상은 그겁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에서 잠깐 인상을 받은지 모르겠지만 아토피 치료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토피 증상 개선이나 아토피 증상 치료죠. 아토피라는 건 기본적으로 체질적으로 이미 갖고 있다면 이거를 완전히 나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주사나 이런 거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아토피 증상이 약하게 나았을 경우에 약이 없습니다. 보습제 말고는. 그때 스테로이드 약을 쓸 수 없거든요.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사제를 할 수도 없거든요.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 제품을 쓰면은 균의 균총을 바꿔서 완벽하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이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의학적 처리가 들어가죠. 아까 말하는 스테로이드라든가 주사라든가. 그래서 낫게 되면은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그 뒤에 사후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경미하게 됐을 때 계속적으로 주사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그때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현재 아토피 시장에 이것만 제대로 정착을 한다면 한 5배 정도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아토피 치료 시장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 경증서부터 해서 테이퍼링 되는 것까지 다 고려한다면 5배 정도의 시장으로서 확대시키면서 그거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얘기를 잠깐 한다면은 보기에는 학문적인 것 같지 않지만 저희가 이 황색 포도상균이 그러면 왜 줄어드는 거야? 표피 포도상균은 왜 증가가 되지? 그 원인을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포막에 이러한 성분들의 함량을 보니까 아무래도 황색 포도상균은 이러한 물질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표피포도상구는 들어오는 대로 얘를 잘 처리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견뎌내고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하는데 황새포도상구는 이거에 오히려 일종의 데미지를 받는 거죠. 그러한 연구 결과를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소재를 몸에 악취내는 데도 방지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나는 이 암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는 기본적으로는 냄새가 그렇게 악한 건 없는데,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고 땀에 의해서 거기에 모공이나 있는 미생물들이 이러한 지방을 분해하면서 냄새나는 물질로 만들게 되고, 그 냄새 물질이 우리 몸에 나는 악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미생물의 종류를 몸에 있는 것을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악취 나는 미생물이 없어지고 좋은 냄새가 나는 미생물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있고, 사실은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디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나는 악취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페브리즈가처럼 화학물을 뿌려서 분해하거나, 아니면은 더 강한 향수를 뿌리죠. 그런데 향수를 뿌려서 마스킹을 하죠. 근데 그거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방법 해결이 아니죠. 저희는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노인분들한테 20명 정도 테스트를 했을 때 그 노인분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노인취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도 얻었습니다. 어린이 면역력 강화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왜 우리가 알러지라든가 아토피가 많을까? 우리 면역력이 너무 깨끗한 데 사니까 트레이닝이 안 돼 있습니다. 연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습을 시키면 되잖아. 어렸을 때. 그러면 어렸을 때 강제로 흙을 먹이고 흙을 묻히고 이렇게 놀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무차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다 병에 걸리면 안 되죠. 좋은 미생물에 노출을 시켜야죠.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죠. 피부에 있는 나쁜 거 없애고 좋은 미생물을 더 많게 함으로써 피부가 좋은 미생물하고 서로 상호작용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저희가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접촉성 피부염, 건선이라든가 심지어는 이런 쪽에도 지금 관련해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희가 45분 정도 돼서 좀 한 5분 정도 시간을 있는 것 같은데, 피부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피부에 있는 미생물의 분포가 바뀌는 데이터까지도 저희가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게 정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도 저희가 보여주고 있고, 이 기술을 피부에만 쓰냐는 거죠. 장내에도 쓰자는 거죠. 왜? 지금 장내 시장이 엄청나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해갖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익균인 락토바시러스 유산균의 생장을 촉진하면서 5157이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이거는 식중독균이죠. 대장균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저희가 이렇게 천연물로 6개 추출물, 그리고 성분 물질 16개 정도 해서 그 특허를 지금 저희가 출원을 할 거로 하고 있고, 저희가 특별히 이 락토바시러스 플란타리움을 찾은 이유는 종군당에 있는 락토핏이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군당 연구소 소장님하고 지금 이메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같이 연구를 해서 종군당 락토핏을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이 락토핏을 가장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선전을 많이 하고. 이거 계속 10년, 20년 팔 수 없지 않으십니까? 같은 제품을. 너무 그러면 오래되니까. 한 몇 년 있다가 또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나오셔야 될 건데, 그때 균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균이 좋은 거니까. 그럴 때 저희에 해당하는 이러한 추출물을 좀 섞어서 쓰시면 락토바시러 플란타리움 같은 거의 성장을 훨씬 더 도와주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죠. 안에 장에 들어갔을 때. 이게 아까 앞에서 말한 신바이오틱입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와 그를 도와주는 물질을 같이 섞어줌으로써 효과를 올려주는. 그래서 지금 과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종군당 건강하고 지금 같이 연구를 해볼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토양 바이오타죠. 아까 말한 1, 2, 3 하는 우리 마이크로바이오타가 산불이 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숯은 식물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식물이 좀 어느 정도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식물이 자라려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 전에 비가 옵니다.
비가 와갖고 여기에 있는 표토층에 있는 재라든가 이런 거를 싹 쓸어내고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거죠. 추출물 중에 이러한 방성균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출물이 아니라 방성균이 토양에 있는데, 토양에 있는 이 방성균은 식물의 성장을 도와주고 마치 곰팡이처럼 균사체로 이렇게 자라면서 곰팡이처럼 자라게 하는 세균입니다. 곰팡이는 세균이 아닌데, 이러한 세균이 있는 것에서는 식물이 잘 자라는 거를 제가 이제 명지대학교에 있을 때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추출물 중에서 아니면 어떤 화합물 중에서 이러한 방성균의 생장을 빠르게 성장을 도와줘서 이 표층에 방성균들이 빨리 분포하게 되면 균사체로 해서 여러 가지 영양물질 이런 걸 잡고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망사가처럼 솜처럼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있게 되죠. 그러면 비가 와도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식물의 종자가 왔을 때 자랄 때 얘의 성장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촉진하는 물질들을 얘들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빨리 미생물을, 즉 토양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오타의 분포를, 생태계를 빨리 복원을 시켜주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보다 빨리 산불이 난 지역에 식물들이 정착을 하고 생태계가 빨리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를 지금 수행하려고 하고 있죠. 최근에 작년에 지금 12월 9일 날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예타 과제로 한 뭐 3천억인가 5천억 과제를 신청을 하겠다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예타 과제 심사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좌절이 됐습니다. 이유가 있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미생물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어떤 미생물이 얼마만큼 있어? 어떤 미생물이 얼마만큼 있어? 다 그런 분들입니다. 분석해서 뭐 하게요? 나쁜 미생물이 많네? 많네. 그 다음엔 없죠. 나쁜 미생물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미생물을 많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겁니다. 방법을 그거에 맞춰서 상황이 이러니까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제시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여기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고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저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한 문제 때문에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분석에 그치고 있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어떤 두 개의 균을 주십시오. 2달 안에 이 균을 더 많게 하고 이 균을 더 작게 하는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 실험실에 이제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대로 균을 퍼퓰레이션, 분포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현재 제품화해서 판매하고 있고 이를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신약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지금 한 50분 정도 돼서 저희 발표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